자, 안녕하세요. 4층의 빌바오입니다. 오늘은 영화 남한산성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제가 팟빵 스쿨에 다녀왔어요. 팟빵 스쿨이 뭐냐면 팟빵에서 근무하시는 PD분들께서 2022년에 팟캐스트를 시작한 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건데, 그곳에서 편집 방법, 녹음하는 방법, 홍보하는 방법, 썸네일 만드는 방법, 기타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팟캐스트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배우고 온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이라고 하면 긴 시간이죠. 3시간이라는 시간이 길 수 있는데, 저는 길지 않고 아주 재밌게 잘 들었어요. 뭔가 새로운 세상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네요. 이 팟캐스트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라는 사람의 상품이라고 하면,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청취자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특별한 고민 없이 만들었긴 했구나는 반성을 좀 해요. 그 말이 아주 기억에 남았어요. 청취자를 배려해라. 그러니까 청취자를 배려하지 않고 만드는 방송은 그냥 혼자 떠드는 것밖에 안 될 수 있다라고 저한테는 들리더라고요. 반성하게 되고요. 조금씩이나마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스스로 좀 보고 싶네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해보죠. 오늘 영화 남한산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7년에 만들어졌고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만든 그 작품이죠. 저는 첫 번째로 이 영화가 정화적 장치로서 되게 좋은 영화적 장치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첫 번째로 상황을 요약하는 사물들이 있어요. 보면 영화 중간에 보면 조선군이 남한산성에서 계속 수성을 하다가 저항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300의 병사를 출전을 시킵니다. 성 밖으로. 그때 성 밖으로 나갈 때 성을 나서는 병사들은 사실 좀 자신감이 없어 해요. 근데 누군가 화살로 지나가는 노루를 사냥해서 맞추죠. 그동안 고기를 많이 맛보지 못한 조선군 입장에서는 식량을 구했다는 어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기분 좋아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아서 돌아오면은 그거를 저녁으로 먹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산을 내려가요. 근데 산 밑에서 청군의 매복에 당해서 거의 전멸에 가깝게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처음에 그 노루를 화살로 맞추고 그 노루가 땅에 떨어지는 컷을 보여주고, 그 죽은 노루 옆에 조선군의 시체가 놓이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용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화살을 맞은 노루를 사실 굳이 이야기 전개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 병사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화살을 맞은 노루라는 그 하나의 컷으로 쉽게 잘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선군보다 약한 노루를 사냥하듯이 청군이 조선군을 사냥한 꼴이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마지막에는 죽은 노루 옆에 조선군의 시체가 놓이는 장면을 통해서 뭔가 어떤 프랙탈 구조 같기도 하고 비극을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금을 노리고 거짓으로 적군의 목이라고 목을 베어온 조선군이 있죠. 그 조선군은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조선군이 베었던 목이 근황군을 부리기 위해서 보냈던 전령이었던 거죠. 근데 그 목을 효시를 해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는데, 그거를 계속 꾸준히 이따금씩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목을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얼마나 조선군의 상황이 비참한지를 잘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결국에는 그 전령, 아까 목이 잘려서 돌아온 그 전령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대장장이로 나왔던 날쌔가 새로운 전령이 돼서 다시 그 임금의 교지를 전달하러 나서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날쌔가 조선군 근왕군의 진영에 도달하지만, 근왕군은 그 청군과 붙어서 패배할 것을
두려워해서 날쌔에게 그 교지를 받지 않은 걸로 처리를 하자라고 결의를 하고 날쌔를 죽이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장면에서 전력으로 나갔던 병사가 죽어서 아군에게 목이 베어서 돌아왔듯이 날쌔도 결국엔 날쌔를 죽이려 드는 건 또 같은 아군인 조선군이라는 점. 이거를 똑같이 어떤 반복을 해서 아까 노루와 조선군에 물고 물리는 걸 표현했듯이 이건 역시도 전령과 날쌔의 입장을 좀 물고 물리게 해서 상황을 잘 요약해서 잘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난 좋았던 것 같고요. 소설의 필체를 잘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김은혜 원작 소설 남한산성을 저는 읽어봤는데 김 작가 특유의 그 짧은 문체가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문장을 간결하게 쓰는, 호흡을 계속 짧게 가져가는, 그 대신에 묘사나 이런 것들은 좀 건조하게 화려한 어떤 문구로 묘사를 하지 않고 딱 필요한 단어만 정갈하게 전달해 나갑니다. 영화도 이거랑 닮았습니다. 과한 연출 없이 예를 들어서 배우의 강한 어떤 발성이나 표정이나 어떤 감정 표현 이런 거 빼고 그다음에 음악을 과하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화면을 화려하게 장식한다든지 편집 자체를 좀 화려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다 빼버리고 담담하게 많은 정보량을 전달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서 최대한 컷을 활용한 컷과 구도만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어떤 촬영 방식, 편집 방식을 활용해서 영화를 채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김은혜 필체를 영화적으로 잘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장치들 때문에 오히려 되게 영화가 담백하면서도 표현을 계속 담백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엔 계속 생각할 거리가 더 크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았습니다. 네. 관객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더 큰 감동과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 더 좋았던 점은 청나라 군대를 악랄한 적으로 혹은 피도 눈물도 없는 어떤 폭력적인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을 냉정하고 강력한 그냥 힘을 가졌을 뿐 그냥 특별하게 다르지 않은 인간으로 묘사를 했어요. 조선이 청과의 관계에서 조선의 어떤 청의 공격을 막지 못한 그 실패에 대한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청나라 군대를 너무 야만적이고 너무 폭력적이고 악당처럼 묘사를 했다면 조선 조정이 청에게 맞서기로 선택하는 것이 그 선택만이 당연하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최대한 그냥 힘이 어느 정도 강력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솔직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다 정도로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청에게 반기를 계속 들 건지 아니면 항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선이 관객 입장에서 청나라에게 반감을 갖지 않도록 묘사를 한 것도 역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그러니까 이 영화 속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항복할 것인가 항복하지 않을 것인가의 딜레마를 좀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백한 악역에 대한 표현도 되게 좋았다라고 봅니다. 그 유독 추웠다는 그해 겨울을 특히나 예전 같으면은 난방도 안 되고 다 자연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시절에는 더 추웠을 텐데 그 메마르고 추운 겨울을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남한산 주변의 어떤 설경들, 산에 눈 덮인 산과 나무의 모습들도 그리고 성첩에 대한 묘사도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나 아주 좋았던 거는 추위에 고생하면서 성곽을 지키는 어떤 부르터버린 동상에 걸려버린 얼굴과 손발과 이런 것들을 시커멓게 변해버린 그 색깔들 얼마나 추웠는지를 잘 표현을 해서 그 당시 남한산성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마른 겨울, 메마르고 춥게 겨울을 잘 표현했던 것들이요. 그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두 번째 보면서 느꼈던 건데, 아무래도 두 번째 보다 보면은 스토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영화적 기법에 대해서 더 많이 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영화 자체가 인조와 최명길, 김상원 이 세 명의 대사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 똑같은 구도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세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는, 중간중간에 몇몇이 끼어들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영화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데, 그 구도를 계속 조금씩 여기서 맨 처음에는 왼쪽에 치우쳐서 찍었다가 오른쪽에 치우쳐서 찍었다가 아래에서 찍었다가 약간 멀리서 찍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바꿔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얼굴에 영화 배우들의 표정이 좀 잘 보이겠다가 안 보이겠다가 목소리만 들리겠다가 이런 식의 변주를 계속 주면서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 어떤 화면적인 구성을 다양하게 했다. 영화의 텐션을 떨어뜨리지 않는 어떤 그런 좋은 장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단순히 이야기도 너무 좋았지만 촬영이나 편집 뭐 이러는 건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 저는 뭐 하나도 모르지만 뭐 배울 게 참 많았다는 거를 조금 알 수 있었어요. 상당한 어떤 공력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 뭐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는 있는데 잘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좋았던 부분은 캐릭터 분배예요. 주연을 받쳐주는 캐릭터와 그리고 뭐 크게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이야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야기 진행에는 상관이 없어도 이야기 자체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캐릭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캐릭터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했고 역할들을 구분했고 또 그 역할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량을 나눠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를 이해하는데 어지럼 없이, 그러니까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하게 영향가를 주고, 조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적당한 수준의 이야기만 주고, 조연들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의 역할만 주고 기계적으로 좀 사용을 한 거죠. 적당한 수준의 기계적인 활용도 저는 좋았습니다. 일단은 주연들 먼저 볼게요. 주연들은 부조리 잘못된 시스템에 대응하고 반응해가는 인물들인데, 공통점이라고 하면 일단 푹 기가 죽은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주연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인조와 김상원과 최명길 이 세 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푹 기가 죽은 상태이고 막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고통이지만 조금씩 그래도 상황을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바꿔나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그 어떤 그 감정, 기본적인 감정들은 그렇게 깔려있고, 그 안에서 눈빛이나 뭐 대사의 톤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 명이 결국에는 공동의 적인, 제 몸 사리기 급급한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대신들에 대해서 싸워가는 그 모습을 잘 표현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인조와 김상원과 최명길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게 극전개에 필요한 수준 그 이상의 정보들도 잘 줬다고 생각합니다. 인조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현세자가 볼모로 가겠다라고 말할 때 당연히 분노하는, 어떤 왕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하지만 신료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자신은 신료들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신료들에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없는 자신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 이런 것까지, 이런 복잡 미묘한 것들을 잘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상원을 표현할 때는 조선왕조라는 그 시스템이 굴러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잘 작동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자기 제몸살이는 어떤 동료 신하들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것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길 같은 경우는 성리학의 원칙이라는 어떤 허황됨, 소중화라는 어떤 허황됨에 빠져있는 어떤 조선 양반사회, 조선의 신료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분노한다기보다는, 나도 이 사람들처럼 선비이고 똑같은 양반이지만, 아니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절절하게 얘기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정의 신료들과 항상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지만 조정의 신료들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자세를 보였다는 게 오히려 더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결국에는 그냥 최명길도 같은 입장인데 그냥 용기를 냈을 뿐이었다는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 명의 입장은 조금씩 다 다르고 영화에서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셋은 공통적으로 서로를 제일 인정하고 믿고 있고 또 이 셋은 틀어져 버린 조선 왕조의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에 기생하고 싶어하는 대신들이라는 이 부조리와 싸우고 있음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연들이라고 볼 수 있는 캐릭터들이 꽤 있죠. 뭐 대신들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김유랄지 아니면 뭐 하부 조직, 권력의 하부 조직을 담당하는 이시백 장군과 그 밑에 진선규 배우가 했던 군관, 아니면 일반 백성들을 표현하는 날쇠와 칠복이, 그리고 기타 뭐 엑스트라 군졸들 걸 보여주는데, 이 캐릭터들은 나루까지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사람들은 단면적이고 패하기 쉬운 캐릭터들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캐릭터들의 역할은 이야기 자체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이 캐릭터들 자체에 대해서 관객들이 깊게 이해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단면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저는 오히려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 남한산성에 갇혀있는 조정, 그리고 성을 둘러싸고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청나라, 이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반응 정도만 보여주고 넘어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연들 캐릭터는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굳이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까지 보여주는 거는 주연들에게만, 내면의 변화까지 보여주는 수 있는 그 어떤 영화의 시간은 주연들에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캐릭터들이 항상 입체적이어야 되고 다원적이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영화의 시간은 2-3시간 남짓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메인 스토리도 쭉 설명을 해가면서 메인 캐릭터의 감정 변화, 심리 변화, 입장 변화까지 보여주기만 해도 되지, 굳이 뭐 조연 캐릭터까지 우리가 알고, 관객 입장에서 그걸 알고 넘어가려면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무게추의 분배를 잘 했다. 오히려 담백해서 좋았다. 그리고 저는 이 조연들의 연기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송영창 배우가 했던 김유의 역할이에요. 사람 한 명이 아까 말씀드린 조선 조정이라는 더 이상 신념도 잃고 자존심만 남아있는 그 조선의 신료들을 정확하게 잘 대변해주고 있고, 또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혼자서 다 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윤석, 이병헌, 박해일, 이 3명의 캐릭터가 싸우는 거는 조선 왕조의 부조리와 싸우는 건데, 결국엔 이 부조리를 잘 의인화한가, 인격화한 게 송영창이 맡은 김유 캐릭터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유 캐릭터가 이른바 정말 답답하고 자기 몸만 생각하고 부하를 음해하고 동료 대신을 막 반박하고 자신의 잘못은 숨기려 하는 트롤링이라고 할까요? 못된 짓거리들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면서 역설적으로 이 이야기의 상황을 잘 보여줬고, 이 이야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유가 있기 때문에 최명길과 김상원의 어떤 절실함, 충성심, 빛이 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조의 분노와 고뇌도 이 김유 캐릭터를 통해서 잘 이끌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주연 3명을 잘 바치고 있는 게 송영창의 김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를 2번째 보고 나서야 제일 중요한 캐릭터가 오히려 주연들보다 이 캐릭터가 제일 중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내적인 얘기는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화 바깥으로 나와서 진짜 충신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둘의 입장, 그러니까 김상원과 최명길의 입장은 달라 보이죠? 누구의 확연히 달라 보이는데, 뭐 저는 결론을 먼저 내보자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없다. 둘 다 맞는 말을 했다. 그리고 영화의 결말을 보면 결국에는 극한에 몰려있는, 결국에는 항복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까지 몰렸고, 결과적으로 항복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최명길의 답안이 옳았던 것처럼 보일 뿐이죠. 항복 말고는 다른 답안이 안 남아있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상 최명길이 옳았다, 김상원이 옳았다라는 거는 뭐 의미가 없는 논쟁이긴 합니다. 일단은 뭐 김상원의 말대로 끝까지 최후까지 밀어붙이었다가도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명길 말대로 살아남았더라도, 굴복을 통해서 일단은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엔 언젠가 또 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최명길의 말처럼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최명길의 입장 한번 보자면, 일단 목숨을 구걸하자, 일단 살자, 최악을 피해보자. 정말 최악이라고 하면 청해 군대에 칼에 맞아서 신료들과 왕이 목숨을 잃는 어떤 그 최악까지는 피하자. 일단 군신관계를 맺고 살아남으면 나중에 청이 쇠망할 수도 있고 우리의 국력이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권력의 격차가 줄어들고 역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복수하자, 일단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최명길은 실리주의자구나, 그렇게 미친 성리학의 사대부의 성리학의 가치를 숭상하던 나라에서도 실리를 추구하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는 오히려 최명길이 지독한 명분주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명분 다 사라지고 흩어질 거 아니냐. 우리가 살아남아야 그 명분을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굴욕이라도 참아야지 우리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명분 다시 세울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최명길이 막 그 권위를 다 던지고 나갈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대부로서 끝까지 남는 걸, 목숨을 유지하는 걸 선택하는 거는 최명길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일 권위에서 벗어나서 게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최명길이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사대부라는 지위, 양반이라는 지위를 놓치고 싶지 않아 했던 사람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김상원의 주장, 명분을 지키자, 명분이 없는 사대부가 이끌어가는 조선의 체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조선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버티자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최명길도, 김상원도 결국에는 포기를 하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하 동료들도 없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물리적인 힘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았고, 그 당군과 더 이상 남아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체념하고 포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김상원이 최명길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백성을 위한 새로운 세상이 오겠냐라고 최명길이 김상원에게 묻자, 김상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와 나 같은 신하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세운 왕까지 모두 사라져야 한다. 김상원은 항복하기 직전까지 조선의 시스템과 그 가치를 믿고 지키려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 끝의 결말, 정말 볼품없음을 보고 아예 다 부정해버리는, 지금까지 고고하게 명분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게 다 부질없구나, 졸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다 의미 없구나, 다 필요 없다 라고 오히려 등을 세게 돌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명길의 자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대부가 이 조선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 명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시스템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명길은 할복을 선택할 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냥 명분 말 그대로 자신의 죽음을 포장하는 명분이었다고 보고 그냥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대부로서의 자신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명길도 자신이 사대부라는 권위를 내려놓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김상원은 오히려 빨리 깨달은 거죠. 네. 이 왕과 양반이라는 어떤 그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는 틀려 먹었다 라는 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민주주의 체계가 도입되기 한 150년, 200년 전에 미리 깨달았던 거죠. 그 체계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라는 거를. 최명길과 김상원 모두 사대부라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를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고 그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어떤 한계를 보인 건 똑같은 사람, 똑같은 양반, 똑같은 선비라고 보긴 합니다. 물론 자기 몸만 생각했던 다른 대신들보다야 훨씬 멋있고 현실인식이 전혀 되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상소만 써대고 있던 유생들보다야 훨씬 나았던 사람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걸 인조가 인정을 하죠. 이 수많은 신하들 중에 진짜는 너네 둘밖에 없다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이야기를 넓혀보면 어떤 선택을 할 때 A의 방법을 선택할까 B의 방법을 선택할까 이렇게 놓고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선택을 무엇을 할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그 A와 B를 놓고 A의 장점과 A의 단점, B의 장점과 B의 단점 모두 생각을 해야 하고 그 둘 중에 겨우 조금 낫다 싶은 거를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A를 주장하는 사람도 B를 잘 알아야 되고요. B를 주장하는 사람도 A를 잘 알아야지 자신이 주장하는 바의 단점을 메우고 더 장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를 주장하는 사람이든 B를 주장하는 사람이든 각자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주장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나와 반대되어 있는 사람이 왜 나와 반대되는 입장을 하는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입장의 차이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입장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고 이 문제 해결한 방법 중에 왜 두 가지 유력한 게 A와 B고 A는 좋은 점은 뭐고 B가 좋은 점은 뭔지, 그 고민해가는 과정 안에서 문제 해결과 문제 인식이 더 깊어지고 만약에 상황이 바뀌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준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냥 등산로를 어디로 가느냐의 차이지 정상에 도달하는 건 똑같다라는 말처럼 그 정도의 차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보면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방법을 먼저 잡고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닐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선택해놓고 그 방법이 성공하는 방법이 되도록 꾸준히 해나가는 것, 꾸준히 반복하는 것, 계속 고민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저는 남한산성을 보면서 조선은 어차피 망해야 될 나라가 안 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 후기가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망했다고 봐도 되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그러니까 나라의 큰 병자호란까지 친다고 하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수도가 점령을 당하고 왕이 수도를 버리고 떠나게 되는 그 상황까지 이미 갔다면 그 나라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의미가 없죠. 이미 망한 거죠. 그 정도의 실패는 회복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망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자호란처럼 그 굴욕을 당하고서도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조선이라는 그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고 그 시스템이 계속 만들어내는 한계점이 계속 발생했고 그래서 그 한계가 계속 해결이 안 되면서 나라는 점점 쇠락해갔고 근대에 이르러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큰 위기에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망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조선은 명분이 중요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선의 건국은 그 전까지 한국에 등장했던 국가들과는 좀 더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가 들어설 때, 통일 신라가 통일을 할 때, 뭐 신라가 더 어떤 대단한 어떤 뭐 도덕적으로 옳아서 실력이 출중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신라가 이겼기 때문에 들어선 거고, 고려가 신라를 저물게 만들고 들어설 때도 고려가 신라보다 훨씬 뭐 나은 점이 있다랄지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신라가 쇠락했고 고려가 새롭게 그냥 힘이 세서 새로운 나라로 등장한다, 이런 느낌이죠. 집권 세력이 바뀌는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조선은 좀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은 왕과 왕 주변이 바뀌는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정권 교체라고 한다고 하면, 조선이 들어설 때는 더 이상 왕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집단이 아니라 시스템이 들어선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조선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조선에 훌륭하게 만들어진 이 시스템, 유학을 체득하고 성리학을 체득하고 그리고 말과 글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인재들이 좋은 마음을 갖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를 견제하고 왕을 견제하고 그런 식으로 일하다 보면 이 나라가 부패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왕 혼자의 능력에 기대지 않고 왕이 성군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보통의 군주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암군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변수를 신하들이 다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게 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선은 신하들의 나라라고 또 하는데, 근데 결국엔 이 신하들도 고착화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생기고 몇백 년이 지나면 결국엔 하던 애들이 하게 되고 이른바 집권 세력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냥 양반만 계속 집권을 하게 되는, 초기 사대부들이 고려의 검문세족보다 더 나은 명분을 갖고 있었고, 또 조선자의 입장에서 출발해서 정권 권력을 가졌던 것처럼 권력이 쉽게 얻어진 게 아니고 권력을 가진 게 당연하지 않았는데, 초기 사대부들은. 근데 그 후기 사대부들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권력이 주어진 거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그 권력에 대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조금씩 쓰기 시작하고 그렇게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도 결국에는 서로 막 경쟁하고 견제하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서로의 경쟁과 견제가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잘 되라고, 그 나라의 권력을 자기 주변과 잘 나눠 먹으려고 열심히 싸웠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누가 집권 세력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애초에 나라 권력 자체를 잡아서 정말 국익과 정의를 위해서 쓰지 않을 거는 누가 돼도 똑같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돼버리고, 그게 결국에는 고착화가 된 거죠. 양반 나가고 또 양반이 들어오고 또 양반 나가고 양반이 들어오니까 그냥 계속 똑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항상 정의롭고 빛나는 인간은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상황과 뭐 시간과 뭐 이런 거, 공간과 이런 게 상관없이 시간이 흘러도 고고하고 맑게, 그리고 유능한 능력까지 갖고 있는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그 능력이 모자랄 수도 있고, 능력을 가졌지만 그 맑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둘 다 모자란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텐데, 그 고고하고 맑은 마음과 유능한 능력까지 동시에 갖춘 사람들이 뭐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제도를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멋진 인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 자기 친구들이 자신들만큼 공익을 생각하고 막 정의롭지 않으면 그 사람 혼자 정의롭게 움직이긴 쉽지 않을 거예요. 항상 그 주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성균관에 막 졸업하고
유생에서 관리가 된 그 초년에서는 어떤 빛나는 마음과 어떤 불타는 정의감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계속 권력이 높게 올라가면 갈수록 그 처음에 어떤 초심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 주변만 챙기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만 남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자기 주변과 자기 주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격차를 계속 벌리려고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그런 과정. 이거는 계속 반복이 되는 인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교육을 잘 받고 정말 자신의 갖고 있는 재능을 나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잘 써라. 그리고 그 자신도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해서 하던 사람이라도 자기의 친구와 자기의 가족 때문에 원칙과 양심을 저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에서 그 절명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몸만 사리는 신료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느낄 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정말 책임져야 될 게 많고 근데 내 몸은 늙어가고 귀찮아지는 게 많고 두려움도 많아지는데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멋있고 당당하게 사는 게 정말 힘이 붙이는 일이라는 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좀 매번 느끼게 되고요. 조선의 신하들도 한낱 과거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빛나고 유능한 인간이었을지 모르나 그들도 역시 인간일 뿐이고 양반이라는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견제와 비판은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썩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진입장벽을 높여두는 거죠. 새롭게 권력을 가질 집단이 만들지지 않게 다 제 진입장벽을 높여두는 거죠. 뭐 조정에선 다 싸우고 하더라도 알고 보면 다 선배님이고 친구고 친척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과감하게 비판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엔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고 자신과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대하지 못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신하들의 나라도 아주 처음에 등장할 때는 신박한 시스템이었지만 그것 역시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고요. 남한산성 저는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결과적으로 3번을 보게 됐는데 처음 볼 때도 재밌다, 잘 만들었다, 조금 지루하긴 했지만 재밌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 한 편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보고 보다 보니까 너무 영화가 좋아서 한 번 또 봤거든요. 총 3번을 보게 됐는데 일단 원작 자체가 워낙 뛰어났고 그 원작을 살리는 감독님의 역량도 뛰어났기 때문에 스토리로 봐도 재밌고 또 디테일을 따져가면서 봐도 재밌고 또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끌고 나와서 지금 세상에 대입해보고 생각을 확장해보는 방식으로 봐도 참 재밌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좋은 영화는 다른 시점에서 여러 번 봐도 재밌다. 그런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런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자, 제가 이번 주에 남한산성을 한 이유는 사실은 이번 주에 개봉할 올빼미를 위해서입니다. 올빼미가 이제 인주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오늘 얘기 못한 어떤 왕이라는 존재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는 올빼미를 보고 와서 올빼미 편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인조라는 사람의 그 복잡한 속내에는 남한산성 여러분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서요.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번 에피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